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았다. 강민석의 눈에는 그들이 마치 같은 공장에서 찍어낸 인형처럼 보였다. 모두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에 적당히 태닝한 피부와 깔끔하게 정리된 헤어스타일. 비싼 하지만 지나치게 눈에 띄지 않는 명품 옷과 실수 없는 말투와 행동거지. 좋은 집안, 명문대 출신이라는 배경을 당연한 듯 여기며 그걸 내세우지 않는 듯한 여유로운 표정. 강남의 빽빽한 고층 빌딩 숲 사이, 투자은행의 고딕품 건물과 미래지향적인 갤러리아의 그림자 아래 그들은 주위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당당하게 걸어다녔다. 그들이 취업의 미천으로 지닌 것은 가문, 학벌, 그리고 윗사람을 대할 때 흐트러짐 없는 마음가짐이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에 모든 것을 쏟아붓지도 않았다. 돈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강민석은 그들을 미워했고 동시에 그들 사이에 끼고 싶어 몸이 달았다. 외형만 보자면 강민석도 꿀리지 않았다. 장신의 잘생긴 외모로 지나가는 여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빈틈없는 관찰력과 자자심으로 진지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는 명문가 출신도 스카이 출신도 아니었다. 많지 않은 월급 외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남은 유산은 장례 치르기도 빠듯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대학을 중퇴하고 일자리를 전전하다 간신히 정림앤드 파트너스 회사에 자리를 잡았다. 그가 죽도록 미워하는 단어, 금수저. 그는 그 테두리 바깥에 있었다. 어느 날 오전 정림앤드 파트너스 사무실 문이 열리며 단골 거래처 사장의 두 아들이 배웅을 받으며 나왔다. 그들은 1초에 몇 분의 1 동안 강민석을 보더니 그가 자신들과 같은 계층이 아니란 걸 알아챈 듯 시선을 매면했다. 아무 말도 아무 일도 없었지만 강민석은 증오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보복은커녕 그들의 세계, 그들이 드나드는 클럽과 사교장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두 사람이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김정림 대표는 비로소 강민석이 있는 걸 알아차렸다. 좋은 청년들이지. 그 말은 강민석의 가슴에 꽂혔다. 김 대표의 감탄 웃는 목소리는 저들은 나와 같은 부류이지 너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게다가 그 자리에 김 대표의 딸 서연이가 있었다. 일의 열의를 보이고 운이 좋으면 사장의 딸과 결혼해 출세하는 것은 야심찬 젊은이들의 전통적인 꿈이었다. 하물며 김서연이 나양 아름답고 당당하며 주변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 잘난 체하지 않는 여자라면 더할 나위 없었다. 강민석은 자기가 사는 신림동의 작은 원룸에 누워 이런 모든 것을 생각했다. 그의 생각은 꼬리를 물고 도는 뱀처럼 빙빙 돌았다. 서연이도 그를 여러 번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다. 만약 그가 그녀가 원하는 조건을 갖춘 남자처럼 보일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 조건을 갖추려면 돈이 필요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돈은 그녀와 결혼하지 않는 한 생길 것 같지 않았다. 점점 그의 생각은 바뀌어 서연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었다. 진정한 목적은 돈을 세지 않고도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분이었다. 최고의 것만을 즐기던 한 청년이 강민석의 삶에 들어온 것은 점심시간이었다. 강민석이 커피를 마시며 서연이와 요티를 타는 상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실례합니다. 정림 선생님 밑에서 일하시나요? 목소리에서부터 명문가 출신의 냄새가 났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증명했다. 강민석은 상대방의 정장, 구두, 시계를 훑었다. 올리버, 톰 브라운, 오메가 모두 인류였다. 해 뜨고 볕에 그을린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눈가의 잔주름과 일그러진 입술에 피로의 흔적이 보였다. 네, 정림 마트너스에 다닙니다. 잠시 앉아도 될까요? 제 이름은 최윤석입니다. 최윤석은 예전에 정림 파트너스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서
테이블 위에 회사 견적서를 보고 반가워서 말을 걸었다고 했다. 잘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저는 그만둔 뒤 회사에서 제 이야기를 했을 리 없죠. 저는 그 사무실에 해로운 존재였으니까요. 결국 신용을 완전히 잃고 나왔어요. 무슨 뜻이죠? 수표 위조 같은 거요. 강민석은 놀랐다. 왜 그런 짓을? 돈 때문이죠. 저는 몇 군데서 그런 일을 했고 항상 발각됐어요. 호튼 사무실에선 가장 중요한 걸 몰랐죠. 남의 서명을 베끼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걸. 가짜 서명은 완벽하게 수백 번 연습해서 진짜처럼 해야 한다는 걸요. 강민석은 점점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그 뒤는 어떻게 되셨죠? 체포되거나 체포? 그런 사무실들이 세상 평판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아시잖아요. 제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아주셨고 일은 끝났어요. 신상에 아무 문제도 없었나요?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아버지가 크게 화내셨지만 결국은 자유이민 조치를 내리셨답니다. 자유이민? 영국 명민가에서 쓰는 방식이죠. 문제 있는 자식에게 돈을 주고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쫓아내는 거요. 저는 매달 정해진 돈을 받고 가족과 친척들이 드나드는 곳에 얼씬도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아버지는 빈틈없고 완벽한 아들을 원하셨죠. 공교롭게도 저는 그렇지 못하고. 지금은 돈이 오려면 2주일은 더 기다려야 하는데 호텔에서 쫓겨날 처지라. 강민석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다음 달 1일이면 꼭 갚겠습니다. 강민석은 최윤석의 옷자랑, 목소리, 그가 지닌 그 무언가를 바라보았다. 그가 갈망했던 세계의 향기가 났다. 제 방에서 같이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강민석이 용기 내어 말했다. 숙박비는 제가 낼 테니까 제 방으로 오시죠. 최윤석은 의아해했다. 왜요? 저 같은 사람과? 제가 필요한 것을 당신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민석이 설명했다. 당신이 타고난 환경, 그게 스며든 거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감화되고 싶습니다. 최윤석은 수상쩍은 눈빛으로 강민석을 바라보았다. 제가 지닌 그 왁스가 당신에게도 묻으면 좋겠다는 거군요. 그 걱정은 제가 할 일입니다. 두 사람은 이상한 동거 생활에 시작했다. 최윤석은 끊임없이 이야기했고 강민석은 열심히 듣고 흡수했다. 최윤석의 억양, 단어 선택, 걸음걸이, 옷 입는 법까지. 강민석은 서서히 그를 닮아갔고 최윤석은 어딘지 불편한 기분을 느꼈다. 매월 1일이면 최윤석의 집 변호사에게서 500만 원짜리 수표가 왔다. 최윤석은 아더에게 그 수표에 이서를 해달라고 했다. 과거 전과 때문에 자신이 현금으로 바꾸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하숙비와 제가 빌린 돈을 확실히 받으려면 이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매월 몇 시간 동안 강민석은 새 양복을 입고 빳빳은 새 5만 원권을 지갑에 넣고 최윤석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날 김 대표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연이가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더니 처음 보는 사람처럼 훑어보았다. 아버지, 이분은 몇 번 뵀는데 소개시켜 주시죠. 김 대표는 미간을 찌푸리며 강민석을 소개했다. 우리 회사의 유능한 직원 강민석 씨야. 그 순간이었다. 강민석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실수했다. 오늘 밤 저와 저녁 식사 어떠세요? 그가 용기를 내 말했다. 처연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좋아요. 그러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불룩한 지갑은 임시적인 것이다. 그 생각에 그의 모든 자신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 순간 영감이 떠올랐다. 조금 어지러워서요.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신림동의 그 초란 원룸을 보여줄 순 없어. 강민석은 머릿속으로 외쳤다. 아니요, 할 일이 좀 남아서요. 하지만 내일 저녁은 괜찮으시죠? 이것은 내 탓이 아니다. 뭔가가 나를 몰아갔어. 강민석은 스스로를 변명했다. 하지만 상황은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를 따라잡은 공포, 그리고 현실, 쓰러져 있는 최윤석의 시체.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는 최윤석의 트렁크를 꺼내 시체를 쑤셔 넣었다. 무거운 트렁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트렁크가 미끄러져 굉음을 내며 떨어졌다. 아이고, 큰일 나겠네. 하숙집 주인 김모 씨가 흰 잠옷을 입고 뛰어나왔다. 죄송합니다, 김 씨.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건 최 씨 트렁크 아니에요? 왜 이 시간에? 아, 광에 보관하려고요. 최 씨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안 오셔서.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광은 제가 최근에 자물쇠를 새로 채웠답니다. 제가 열어드릴게요. 김 씨는 앞장서서 지하실로 내려가 문을 열어주었다. 강민석은 트렁크를 광 구석에 내려놓는 동안 가슴이 멎을 듯했다. 김 씨는 옛 하숙생들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았다. 드디어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졌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몇 주가 지났다. 최은석의 실종은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문제 많은 청년이 또 어디로 떠돌아다니나 보다 정도로. 강민석은 매월 도착하는 수표를 현금화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다. 최윤석의 옷장을 차지하고 그가 알려준 장소들을 드나들며 김 대표의 눈빛은 더욱 따뜻해졌고 서연이와의 관계는 사랑으로 발전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갔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식이었다. 왜 그렇게 큰 결혼식을 해야 해요? 난 사적인 게 좋아요. 서연이가 말했다. 결혼식은 여자에게 일생일대의 경사인데 왜 작게 하려고 해? 강민석은 고집했다. 그들은 자주 다퉜다. 어느 날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더, 당신은 나쁜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는 사람을? 물론이지. 나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무거운 침묵을 지었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다음 날 강민석은 김 대표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서연이도 자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민석 씨, 진지하게 이야기할 게 하나 있어. 김 대표가 말했다. 애니 말하니 결혼식을 크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인가요? 솔직히 말하지. 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 너와 똑같이 생긴. 김 대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말썽꾸러기였지. 눈에 거슬리는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매월 용돈만 보내며 집에서 내쫓았어.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들었지. 김 대표는 강민석을 똑바로 보았다. 큰 결혼식을 하면 손님들이 왜 내 아들이 안 보이냐고 물을 거야. 이해하겠지? 강민석의 입안이 바싹 말랐다. 방이 어지럽게 회전하는 것 같았다. 네. 그가 간신히 대답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사연이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 우리 셋이 같이 그 애를 찾아가 보자. 그의 거처는 알고 있어. 민석 씨를 보며 반성하고 새 출발할 기회를 한번 주는 거야.
오빠 이름은 서연이가 공매인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들은 윤석 오빠라고 불렀어요. 정말 왕자님처럼 멋진 분이었는데 강민석의 눈앞이 깜깜해졌다. 김 대표와 서연의 얼굴이 흐릿해졌고 그 뒤로 하숙집 김 씨의 수답스러운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하실 광 창에 있는 자물쇠로 단단히 잠긴 그 트렁크가